우리 사회는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된 국가 소멸을 염려할 정도로 심각하며 그 원인으로 지목되는 부동산과 교육, 경제적 양극화 문제 등 풀어가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앞날이 걸린 중요한 선택이니만큼 교계는 적극적인 투표 독려에 나서고 있다. 소중한 한 표를 바르게 행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정치권의 권력 다툼이나 어지러운 이합집산, 인신공격성 발언이나 자극적인 발언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유권자는 더욱 깨어서 우리 시대가 직면한 위기에 대한 해법을 요구하고 냉정하게 정책을 비교, 평가하면서 투표에 임해야 할 것이다. 이에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교계가 주목하고 있는 주요 정책들을 짚어보고 한국교회가 정치적 영역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함께 논해본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시사평론가 배종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수많은 난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지난 4년간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또 미래를 위해 어떤 정책적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선택하는 자리가 바로 선거인데요. 정작 가장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정책이 여타 논란에 가려져 잘 다뤄지지 않는 것이 선거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는 시급하고 중요한 정책들, 또 기독교적 가치 수호를 위해서 주목해야 하는 정책들을 점검하고 이번 총선에서 소중한 한 표를 반드시 행사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 나누실 출연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교회총연합 사무총장이신 신평식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사무총장이신 김철영 목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한국기독교언론포럼 사무총장이신 옥성삼 박사님 함께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모든 선거가 다 중요합니다만 우리 사회가 시급히 풀어가야 할 문제가 많다 보니 이번 선거에 특히 더 주목하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권자이심을 믿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더 건강한 관점과 책임 있는 자세로 투표로 참여해야 할 텐데요. 기독교인의 책임과 사회 참여 측면에서 이번 총선을 어떻게 바라보고 참여하는 것이 좋은지 바른 자세에 대해 짚어주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신 목사님,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 체제를 갖고 있는 이 땅에서 국민이 주권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국민 주권을 갖고 있는 이 나라에서 채택하는 제도가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고 간접 민주주의, 그러니까 대의 민주주의 체제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 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뽑는 선거가 이번 총선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뽑을 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 또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들을 대신해서 실현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분들을 뽑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이 사람들 마음에 안 드니까 나는 선거 투표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고 모두가 적극적으로 판단해서 보다 더 좋은 사람들을 뽑는 게 이번 선거의 중요한 핵심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보다 더 중요한 사람을 뽑는 것이 투표라는 말씀을 또 강조를 해주셨고요. 그래서인지 한국교회 주요 연합기관과 여러 단체에서 투표를 독려하는 입장문이나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한교총과 함께 세계 성시아 운동본부는 투표하는 당신이 애국자입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김 목사님, 선거를 앞둔 한국교회 내 분위기, 반응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세계 성시아 운동본부는 투표하는 당신이 애국자입니다. 투표하는 당신이 나라의 주인입니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이제 협업 사업으로 그동안 총선, 대선, 지방선거 때마다 투표 참여 캠페인을 전개해 왔는데 갈수록 한국교회의 그 민주주의 투표에 대한 그 의식이 굉장히 높아져서 올해 이번 선거는
정당끼리는 굉장히 치열한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교회 내부에서는 선거법 위반 논란도 없고 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번 선거에 대한 차분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요. 네.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자, 교회 내에 참 긍정적인 또 적극적인 인식과 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달 중앙선관위원회가 실시한 유권자 의식 조사 결과를 보니까 관심이 있다, 투표하겠다고 답한 비율이 꽤 높았습니다. 이번 총선 투표율 많은 분들 궁금하실 텐데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는지, 또 지혜로운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서 어떤 점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좋을지 옥섬상 박사님 뭐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지난번 총선의 투표율이 66.2%였는데 이번에 그 재배 국민 투표 보니까 조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해 주실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4년마다 열리는 저는 민주주의의 꽃이자 잔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잔치는 즐거워야 되고 투명해야 되고 또 공정해야 될 거라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886년도 우리나라에 처음 근대 교육 시작했던 아펜젤러 선생님이 학교를 세울 때, 배제학당을 세울 때 교훈, 학훈으로 만드는 게 있습니다. 욕위대자 당위인력.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나오는 건데 무릇 크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래서 이거는 나라의 일꾼을 뽑자, 그다음 국민의 일꾼을 뽑는 거기 때문에 그런 섬김의 자세가 돼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흔히 이제 크리스찬을 뽑아야 된다 이런 분들도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성경적인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정치인, 이거를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최근의 상황을 보면 좀 갈등이 많고 팬덤 정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이다 발언하는 것보다는 좀 더 은행이 격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지 않는가, 책임감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재미있게 표현을 하면은 저는 지금 봄이 돼가지고 새로운 새순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새순과 같은 사람, 가능성 있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은 싹수 혹은 싸가지라고 하는데 그런 좋은 의미에서 싸가지가 있는 사람. 그 싸가지를 할 때는 뭐 인의 예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오래전에 스코필드 선생님이 한국을 떠날 때 네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예. 첫 번째가 하나님, 두 번째가 유머. 지금 우리가 많이 유머를 잃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인내심. 느린 민주주의에 대해서 실천할 수 있는 사람. 마지막으로 쌈짓돈인데 실천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고 남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자원을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 이런 거에 대한 자세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사람들을 좀 뽑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사님 말씀에 또 그 모든 것은 성경에 담겨 있다. 이 부분에 더 마음이 와닿습니다. 김 목사님, 제11회 유권자의 날에 대통령 표창을 받으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또 공적으로 표상을 받으신 건지요? 그동안 이제 투표 참여 캠페인, 예. 공명선거, 정책선거를 추진한 그런 공로를 인정받은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기독교 투표 참여 10대 지침을 발표하셨는데 저도 오랫동안 선거 관련된 제 전문적인 역할을 해봤지만 참 감동적인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10대 지침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투표 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하자는 것이고요. 후보자의 경력과 정책을 꼼꼼하게 확인하자는 것, 그리고 후보자와 그가 속한 정당이 올바른 공약과 정책을 제시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고요. 주보 등 교회 소식란을 통해서 투표를 독려하는 것, 가족 모임 등에서 후보자와 정당의 정책에 대한 의견을 잘 나누어서 좋은 후보를 선출하자는 거고요. 예배 설교자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자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모임에서 이제 서로 간의 정치적 입장을 나눌 때 그 입장들을 존중해 주자는 것이고요.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가짜뉴스, 비방의 글을 생산하거나 유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당부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지연, 학연, 종교 등을 초월해서 묻지마식 이런 투표의 흐름을 차단하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고요. 그리고 선거 후에는 국민 화합에 힘쓰도록 하는 것을 담고 있는데 이번 선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정권 심판론, 야당 지도자 심판론, 또 소수 후보자의 막말 논란 등으로 정책과 공약이 실종된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잘 알 수 없는 그런 선거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서 특별하게 한국 기독교 유권자들은 후보자와 그가 속한 정당의 정책과 공약을 잘
파악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가장 인상적인 것이 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국민 화합을 위해 힘쓴다. 정말 여기에 우리의 가치가 담겨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논한다에서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투표에 참여하는 기독교인의 바른 자세를 짚어보고 후보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정책과 공약의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교회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정책은 무엇일까요? 또는 주목해야 할 정책이 무엇이 될지도 궁금한데요. 하나씩 좀 짚어주시면은 어떤 건지 간단히 그 정책의 이름부터 좀 먼저 들어보고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 목사님. 지금 이제 한국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국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이렇게 같이 가고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구 문제, 인구 절벽에 대한 문제 이것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교회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이제 가치의 문제, 생명 존중을 가치로 해서 거기에서 이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법제화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쟁점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지요. 예. 그렇군요. 김 목사님. 그 이번 선거에 주요 정당이 10대 정책을 발표한 걸 제가 입수해서 분석해 봤는데요. 통일 외교 정책을 포함해서 방금 말씀하신 저출산 극복 정책, 청년 정책을 포함한 또 탄소 중립 기후 위기 극복에 대한 정책 등 상당히 그 심도 깊은 정책을 제안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과 공약을 내세우는 것보다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부분에 우리 유권자들이 좀 더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실천 가능한 건지 네. 그만한 또 네. 재원은 확보되어 있는 거지. 네, 그렇죠. 옥 박사님. 예, 저도 그게 동의하고요. 일단은 저도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서 각 주요 정당의 정책을 보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좀 실천 가능한 공약에 대해서 좀 와닿는 게 작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중심으로 현재 각 정당이 내세웠던 정책을 한번 리뷰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저는 개인적으로 여가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삶의 질, 일과 삶의 조화에 대해서 각 정당이 어떻게 좀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좀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한반도 평화 미래 공동체에 대한 비전들이라든지 꿈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국교회가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금년도 총선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그 남발하고 있는 것이 지역개발 공약들이 많이 남발되고 있는데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지역 입장에서는 되게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국회가 재정을 전체적으로 관할을 하기 때문에 물론 지역 개발도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입법부를 뽑는 거거든요. 국회의원들, 입법을 하시는 분들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장래를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법제화하고 그것을 정착시켜서 보다 나은 미래가 되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를 아마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할 때 과거에 이분이 어떤 일을 해왔는가라는 생각을 당연히 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이 사람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예. 왜냐하면 미래는 이미 우리가 경험했던 과거가 아니고 새로운 상황이고 그 상황 속에서 새로운 선택을 하면서 새로운 길을 닦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아까 사이다 바람 말씀하셨는데 막말하시는 분들 말고 깊게 고민하고 성찰하고 또 미래를 이렇게 맡길 수 있는 그런 분들을 가급적 좀 뽑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단지 표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성, 진심이 스며들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했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짚어볼 것은 저출산 대책입니다. 합계 출산율 0.7명대. 우리나라 국가 시스템이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서 주목할 내용이 어떤 것인지 실효성이 있는 공약이 나와는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신 목사님. 저출산 문제를 보니까 정부에서 이제 각 당에서 또 때로는 각 부처에서 굉장히 많은 안들을 이렇게 내놓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당의 정책을 보니까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그 외에 뭐 배우자 출산 휴가 1개월 의무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유급 자녀 돌봄 휴가 신설, 가족 친화 우수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등등의 이런 대책을 세워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야당에서는
두 자녀 24평, 세 자녀 33평, 분양 전환 공공임대 제공, 신혼 10년 만기 1억 원 대출, 뭐 무이자 이런 정책들을 내세우고 있는데 네. 아마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제 종합을 해보면 출산과 그다음에 돌봄, 그다음에 주택 문제 이것을 한꺼번에 해결하자 이런 방침으로 지금 대안들이 세워지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이제 그들은 전체적으로 많은 재정들이 소요되는 일들이죠. 당연히 많은 재정을 써서 바꿀 수 있으면 바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정책들을 실현할 때 국민들과 어떻게 호응하고 또 특별히 출산해야 되는 이제 가임 그 남성이나 가임 여성들 이분들의 생각을 어떻게 사로잡고 이분들의 생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조금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대책 참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도 오랫동안 고민해왔고 CTS도 우리 방송도 관련 프로그램을 또 진행을 했을 정도인데요. 지난해 돌봄 관련 입법 청원도 추진됐습니다. 이런 제안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보시는지 방금 전에 신 목사님 말씀 주셨는데 이 공약에 좀 부족한 부분은 어떤 부분일지 옥 박사님. 그 저출산이란 명칭도 사실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 저출생이라 왜냐하면 저출산이라 할 때는 여성들이 원인도 제공하고 책임도 져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표현할 때 저출산과 저출생을 같이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교회가 이 문제를 들여다볼 때 저는 조금 아쉬운 게 그동안 교회가 너무 많이 봉사하고 헌신해라 참 좋은데 가족의 가치, 공동체의 가치 그거를 성경적으로 재조명해 주었으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잘 나갈 수 있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 보니까 불교계에서 요 돌봄 문제에 대해서 입법 청원할 때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거는 기독교가 이 정부의 예산으로 교세를 확장하기 위한 노력이 아닌가. 사실은 그러지 않은데 그렇다면 사실은 저희가 천주교나 불교나 타 종교, 이웃 종교들과 함께 공동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논의하고 소통하는 시간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상태에서 정부하고 논의가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옥 박사님 말씀에 제가 뭐 하나만 더 붙이면 실제 우리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이 참 효과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들이 좀 확인이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자, 옥 박사님, 미션 스쿨에서조차 기독교 교육을 하기 힘든 뭐 지금 현실입니다. 교육 정책 동안 이제 교육 정책도 우리가 주목해 보지 않을 수 없는데 학교의 자율성 확대, 교육 선택권 보장과 관련해서 사학법 재개정 요청 이야기도 나옵니다. 교육 관련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서 각 정당의 주요 10가지 정책들을 살펴보니까 제일 약한 정책 중에 하나가 다 곱사리에 껴서 교육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들의 교육에 대해서는 조금 전략적인 고민이 부족했고 내세우는 정책도 투명하거나 명확하거나 현실적이지 못했다. 크게 세 가지가 보이는데 공통적으로 다 동의하는 거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 지원, 돌봄 지원, 넓은 학교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는 있더라도 다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지방의 소멸을 대응하기 위해서 거점 대학을 육성하자. 예를 들면 뭐 지방의 서울대학 같은 대학을 10개를 육성하자. 그래서 지방에 대한 배려는 조금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조금 공통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사내 대학을 만들자라든지 장학금을 늘리자라든지 청년 지원하는 정책들을 만들자든지 이런 것들은 다 그 전략적인 문제가 아니고 전술적인 정책들인 것 같고요. 제가 조금 아쉬웠던 점은 대입 제도에 대한 구조적인 어떤 고민을 했던 흔적은 없습니다. 모두 5개 주요 정당이 다 그랬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생애 주기별로 지금 100세 시대인데 10대, 20대, 30대 교육뿐만 아니고 생애 주기별 전체 인생을 놓고 하는 교육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략이 각 정당의 전략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네, 김 목사님 혹시 교육 관련해서 좀 우리가 더 추가하고 보완하고 좀 들여다볼 그런 정책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한국 교회가 그동안 추진하고 요구해온 종교사학 건학 이념을 구현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야 정당과 정부가 사실은 호응을 해줘야 되는 중요한 과제가 있는데 저희가 2012년 총선 대선 때부터 시작해서 종교사학의 건학 정신을 구현할 수 있도록 채플과 또 종교 교육에 대한 이 부분을 수용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지금 해왔고요. 또 하나는 이를 위해서는 이제 학교에 그 평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의 선택권을 종교를 가진 학생들은 자기의 종교를 가진 학교에 선 지원하고 그 다음에 그 추천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타 종교인 같은 경우는 전학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뭐 미션 스쿨 대학을 나왔습니다만 참 학교 다닐 때는 채플이 힘들었는데 지나고 보면 그것만큼 내 마음을 살찌게 하는 것은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이 한반도 평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까 옥 박사님도 그 말씀 주셨습니다만 남북 관계나 외교 정책 공약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사안인데 상대적으로 좀 논의가 덜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신 목사님. 지금 이제 세계가 전쟁 가운데 있다 보니까 아주 극단적인 그런 대립, 대치가 뭐 일반화돼 있고,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아주 그 좀 강력한 대통령들, 강력한 그 리더들에 따라서 세계가 대치하는 그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고요. 한반도 정세도 여전히 이제 그런 상황에 휩싸여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통일 정책만큼 또 남북 문제를 다루는 정책만큼 지난 정부와 이번 정부 또 소위 진보 정부와 보수 정부가 확연하게 차이를 갖고 있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 정부의 얘기는 좀 두고 현재 정부가 갖고 있는 남북 문제, 통일 정책 같은 경우를 보면 철저하게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따르는 대북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조금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통일을 바란다. 남북한 통일을 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할 때 어떻게 통일할 거냐? 그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양보할 수 없다. 이것이 현 정부의 입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통일 좋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양보하고 사회주의 때로는 다른 어떤 방식의 통일은 것은 통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계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복음 통일이라는 조금 이제 일반이 볼 때는 생소한 그런 용어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없는 그런 통일은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확대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자유민주주의 이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강력하게 강조하다 보니까 남북 문제가 대치될 수밖에 없죠. 북쪽에서 생각할 때는 그러면 우리 이념을 포기하라는 말인가? 그래서 거기서 나온 얘기가 흡수 통일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런 통일 논의를 해감에 있어서 이제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도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통일을 원합니다. 복음 통일을 원하지만 이 일을 해나가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떻게 남과 북이 긴장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예, 저도 그 신 목사님의 입장에 100%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저 중요한 거는 현실적으로 볼 때 동북아 정세의 변화를 볼 때 전략적인 과거에는 우리가 모성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전략적인 모호성이 아니라 전략적인 유연성을 가지고 민족의 미래를, 한반도의 미래를 같이 볼 수 있어야지 이런 긴장을 고조시키고 지금 올 초에 김정은이가 남북한이 통일될 이유가 없다. 관련된 부스를 다 없애지 않습니까? 굉장히 지금 친냉전 체제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결만이 유일한 건 아니고 유연성 있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거는 200년 가까이 동북아 정세가 유지가 됐거든. 긴장이 거기서 우리가 살아남고 오늘날까지 발전한 거는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하되 전략적으로 외교적인 전략적으로 유연성 있는 그런 정책을 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 주요 정당의 이제 통일 외교 정책을 파악을 해보니까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전쟁 위기를 막고 평화를 다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을 내세우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안타깝게도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10대 정책에 통일 외교 정책이 없습니다. 그게 너무 아쉬운 건데요. 더불어민주당의 그 총선 정책 공약을 보니까 평화와 경제적 국익을 확보하는 외교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당당한 대일 외교를 강조하고 있고요. 또 전쟁 위기를 예방하고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 그리고 이제 군사적 긴장 조성을 중단하겠다라는 것도 들어있고요. 남북 의료 보건 협력 그리고 남북 이산가족 상봉 인도주의적인 어떤 협력을 지금 이렇게 실현하겠다라고 제안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그 남북 문제가 너무 긴장이 된 상황에서 방금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부에서는 통일과 평화보다는 자유 민주주의 이념을 더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긴장 관계가 계속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초당적인 협력을 구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각 당이 내놓는 또 잠깐만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요. 각 당이 내놓는 대북 정책은 또 그만한 또 근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북한의 대남 도발을 또 강조하고 있는 그런 유권자들의 또 객관적인 시각에서의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신 목사님. 이런 지금 대치 상황이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북쪽의 정책 변화 같은 경우가 그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죠. 그다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관계도 있고 이제 그렇지만 또 양자 간에 이것이 좀 상승시킨 그런 면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현 정부가 앞으로도 이제 3년 최소한 그다음에 그 연장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정책 기반으로 갔을 때 지금 현 시점에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 일이 어떤 일이냐면 탈북자들에 대한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한 한국 사회의 배려, 그다음에 한국 사회의 포용, 그다음에 그들이 적절하게 적응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만드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다. 예,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의 이성장당인 국민의 미래에서 아주 주도적으로 북한 이탈 주민을 돌봄하고 지원하는 그 부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제 이 얘기를 드리는 이 얘기는 과거 같은 경우 이제 남북 대화가 진행이 되고 할 때 같은 경우는 탈북자들이 마치 없는 것처럼 제거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면 서로 불편하니까 얘기하지 말자라는 그런 의식들이 있었는데 이제 현재 같은 경우는 탈북자들 벌써 수가 만만치 않은데 이분들 같은 경우가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죠. 네. 알겠습니다. 이 주제 논의는 여기까지도 하도록 하고요. 지금 많은 또 주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또 중요한 과제가 바로 기후 환경 문제입니다. 김 목사님. 네. 기후가 상당히 중요하고 상당히 시급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좀 구체적이거나 또는 정교한 정책이 눈에 띄지 않는다. 이런 또 평가도 뒤따라 나옵니다. 기후 환경 분야는 또 한국 교회가 특히 관심을 또 더 기울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내용이 될 수 있을까요? 이번 22대 총선의 여야 정당들의 공약을 보니까 기후 위기, 탄소 중립에 대한 굉장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기후 위기 대처 또 재생에너지 전환을 이루겠다라고 이렇게 공약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우리 국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탄소 중립에 대한 또 탈플라스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내세우고 있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 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게 눈에 띕니다. 옥 박사님, 그런데 실제 정작 환경 기후 대응 이야기는 많이 하면서 잘 실천되지 않는 부분이 좀 이번 선거에서 좀 강하게 제시되면 좋을 텐데 그게 외면되는 건 무슨 이유일까요? 이 부분도 사실은 이제 이런 총선을 앞두고 서로의 어떤 공약으로 내세운다고 할 때 선명하게 나온 게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탄소 중립 그러니까 몇십 년 전에 목표치를 이루기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여야를 떠나가지고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대한 논의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결국은 갈등 정치 구조에서 이게 진행이 잘 되지 않았는데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본 게 그작년에 그 국민리브에서 예를 들면 뭐 녹색 교회에 대한 시리즈 주제도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한교총에서도 이제 탄소 제로에 대한 교회 실천 운동들 캠페인들을 많이 벌려봤거든요. 조금 더 저는 이거를 밀어붙여가지고 좀 전략적으로 전문가들하고 준비를 해서 국회하고 정부에 좀 더 압력을 했으면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대응을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선순위에서 빠지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자,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내용에 대한 부분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포괄적 차별 금지 법안 결국 발의는 됐는데 또 통과가 돼서 법제화되지는 못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 우리 교계에서도 특별히 주목하는 기독교적 가치와 관련해서 짚어봐야 될 정책 공약 이게 또 뭐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신 목사님. 포괄적 차별금지법, 일명 평등법 정말로 뜨거웠던 주제고 또 22대 국회에서도 굉장히 뜨거울 주제가 되는데 이 주제에 대해서 당연히 한국교회는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잠깐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이 부분이 바로 기독교적인 가치와 일반적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의 충돌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이 창조 질서 안에서 사람의 역할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제 일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거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도록 해주는 게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서 가치의 충돌이죠.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차별금지법 문제, 이제 동성애 관련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사람들의 욕망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우리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욕망이 죄의 속성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는데 적절하지 않고 또 창조 질서에도 맞지 않고 자연 질서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연히 제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이분들은 사람이 하고 싶은 것을 왜 못하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오는 충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와 연관된 것이 부가가치적 차별금지법, 일명 평등법 문제, 그다음에 낙태와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또 이어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같이 금년에도 이번 총선 이후에도 큰 주제로 이렇게 되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 입장에서는 당연히 차별금지법에 대한 뭐 제정을 반대할 수밖에 없고요. 이것을 반대하는 것과 함께 이제 몇 가지 함께 추진해야 될 것들이 또 있죠.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중요한 것이 기독교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문제. 기독교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문제는 단순하게 기독교 문화유산이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근대유산이기 때문에 예. 그 근대유산을 보존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도 함께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또 고민이 돼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한 가지만 더 보태자면 이제 학교 문제에 대해서 나왔는데 학교에 관련된 문제도 있지만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책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또 사람들의 의식에 따라서 보통 그 정치 이론적인 개념 자체가 이것이 공동체 전체만 생각할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의 생각하는 그 생각을 지켜주면서 원래의 가치를 존중하고 보존하는 데 이러한 법안들이 만들어질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구분을 해서 교회가 지지할 것은 지지하고 또 반대할 것은 반대하면서 쟁점화 시켜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교회 또 근대 문화는 시간을 다투는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좀 조속히 논의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정책에 대한 얘기를 좀 마무리할 텐데 아까 저출생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김 목사님 또 의견을 못 들어봤습니다. 네. 저출생 관련된 지금 총선 공약 관련 의견이 있으시다면요. 네. 그 여야 정당에서 그 저출생 문제를 가장 주요한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제안한 0세부터 시작해서 만 18세까지 그 아동 바우처 수당 지급 이것을 이제 공약으로 받았습니다. 네.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 아동 돌봄 서비스 이거를 민간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을 담고 있는데요. 이 표현이 뭐냐하면 저희가 지금 한국교회가 추진하고 있는 종교 시설을 출산 돌봄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지금 청원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걸 가능성을 열어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네. 네. 자, 이 정책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평가하는 데만 머물지 말고 또 정책 제안 또 이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이고 우리 교계 단체들도 같이 공동으로 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기독교적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해서 제안하는 활동 역시 의의가 있다고 보는데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의 중요성, 특히 투표에 꼭 참여하시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면 좋겠는데 아까도 이제 투표율도 말씀해 주셨는데 옥 박사님 어떻게 우리가 이 부분을 더 새겨야 될까요? 그 초도에 우리 신 목사님께서 대의제에 참여하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또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민주사회의 시민입니다. 그 세 가지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가장 중요한 행사가 이 투표에 참여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는 의미에서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근데 오늘 논의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미처 놓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생명 존중이나 또 자살 예방, 또 이주민 문제, 한국 교회가 가져야 할 다양한 또 분야가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적 가치가 또 투영이 돼야 되는 그런 정책들도 많이 있을 텐데 추가로 짚어봐야 될 정책이나 공약들이 있다면 좀 자유롭게 또 논의하는 시간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김 목사님. 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2019년에 처음으로 제안한 것이 뭐냐면 낙태, 자살, 또 마약, 또 알코올 중독, 아동 폭력, 노인 학대 이런 산업재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너무 뭐 세월호 사건도 있고 이태원 참사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생명 존중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제정하자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명 경시 풍조를 우리가 생명 존중의 사회로 바꾸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사실은 저출생 문제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번 22대 국회에서 이 부분이 좀 실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두 분께서는 이 생명 존중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생명 존중에 대한 부분 당연히 그 기독교 입장에서는 그 생명 존중을 기본으로 해서 법안들을 만들고 또 지지하고 혹은 반대하는 입장들을 취해야 될 것이고요. 현재 우리 사회에서 지금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소위 다민족 사회로 가고 있는 부분을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외국에서 국내에 들어와 거주하고 있는 인구가 약 250만. 네. 그 중에 이제 불법이라고 말하면 좀 그분들에게는 미안하지만 허가 없이 거주하고 있는 분들 한 45만, 약 300만 정도가 현재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300만이면 벌써 이제 보통 일반적인 기준 5% 정도의 그 외국인이 들어와서 다 민족적으로 합치게 되면 이것은 다민족 국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네요. 근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미 단일민족 국가 이런 체제가 굉장히 강한데 인구 문제를 논의할 때 출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민 문제도 중요하다. 그다음에 이민 문제 같은 경우는 무작위로 외국에서 젊은이들이 많이 들어오면 좋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한국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한국 사회가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그런 가치들을 지키면서 그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다각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기독교 안에서는 이미 이제 KWMA라든지 선교단체들에서 외국에서 들어와 있는 그분들에 대한 선교 방향, 선교 방법 또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연구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교회들 같은 경우도 교회에서 이분들에 대한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분들의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도 깊이 있게 고민하면서 풀어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옥 박사님은 이 생명 존중이나 이주민 정책에 대해서 좀 총선 공약으로 뚜렷이 보이지는 않더라도 어떤 부분이 앞으로라도 강조돼야 된다고 보실까요? 네, 저희가 너무 압축 성장을 하다 보니까 경쟁이 중요시되고 능력이 중시된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19세기 말에 비숍 여사도 말했지만은 엘리트 위주, 성장 위주의 교육을 하면은 감성적이나 공동체적 가치에 대해서 많이 상실하게 될 것이다. 그게 오늘날 결과거든요. 저는 양극화된 오늘날의 현실을 보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경쟁을 좀 더 완화하고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즉 양극화 해소에 대한 관심들을 각 정당들이 구체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전문적으로 대응을 해가야 될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그거와 연계해서 최근에 저도 좀 협력을 했지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종교 문화유산을 통한 치유와 성찰의 길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기독교도 이제 근대 문화유산에 곳곳에 많은 유산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의 삶을 치유하고 또 자기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게끔 정부가 법도 정하고 예산도 좀 지원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도 좀 마련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마무리하면서 좀 드리고 싶던 부분인데 네. 꼭 드리고 싶은 부분은 모든 공약도 그렇고 이번 정책적 논의, 신문, 방송에서 논의가 나오면서 빠지는 게 뭐냐면은 정치인들이 자기들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요. 예를 들면 지금 비례대표제 문제도 굉장히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약들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 공약에 대해서 분명히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좀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조금 말을 보태겠습니다. 네. 잠깐 언급을 해주셨던 부분인데요. 저출산 문제를 가지고 여러 전문가들, 그다음에 여러 각 분야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다 보니까 이제 각자 자기들이 잘못해왔던 이런 것들 때문에 저출산 문제가 이렇게 출산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졌다, 인구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졌다라는 얘기들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법조계에서도 보니까 우리 법제화적으로 잘못된 게 있다. 국회에서도 좀 냉철하게 성찰하신 분들은 법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학교는 학교대로, 산업계는 산업계대로. 또 심지어는 뭐 여행하는 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좀 이렇게 고쳐야 된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몇 곳을 지목해서 고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자료들을 쭉 보면서 제가 눈이 턱 띄었던 부분은 인구 밀도, 과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수도권의 인구가 지금 한 52% 정도가 지금 모여 살고 있는데 이렇게 인구가 과밀되다 보니까 과밀된 상황에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면 모든 동물들이 출산을 중단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에게 되게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지금 이제 지방 소멸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든 수도권에 모여 있는 분들이 지방에 가서도 수도권에 사는 것과 같은 똑같은 문화생활, 똑같은 생활 환경에서
같이 이렇게 분산돼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좀 마련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토론을 오늘의 이 한국 교회를 논하다 마무리할 시간이 되어 가는데요. 한국 교회의 과제, 이 총선을 앞두고 무엇이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씩 그냥 한 30초 정도 해주시고 오늘 토론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옥 박사님부터요. 네,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각 시대에 맞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 특히 공정한 선거, 좋은 일꾼을 뽑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사의를 넘어서 대의를 추구하는, 대의제에서 큰 뜻을 추구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실천을 해야 됩니다. 투표는 꼭 좀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기도하고 참여하고 그다음에 선거가 끝났을 때 아까 10가지 공약을 여기서 내세워놓으셨는데 마지막에 화합을 할 수 있는 노력들도 해야 되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분명하게 이번에 각 정당들 주요 공약들에 대해서는 검증을 하고 다시 평가를 하고 대안을 마련해 가는 장치들을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 목사님, 김 목사님 먼저 하실까요? 네. 이번 선거가 여야 정당들이 치열하게 선거전을 치르다 보니까 선거 이후의 후유증이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국민들의 나뉘어진 민심과 생각들이 하나로 모아져서 또 화합하고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일에 우리 한국교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신 목사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정치인들을 믿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들을 믿거나 대통령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선거철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선별하고 선택하고 또 투표권을 행사해야 되겠지만 그 이후 결과에 대해서 그분들을 너무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거철이 되다 보니까 우리 크리스찬들 내부에서도 서로 지지하는 정당 또 지지하는 후보에 따라서 너무 치열하게 다투면서 이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맞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설령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상대가 지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존중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뽑는 사람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복주시고 또 대한민국을 이끄시고 인도에 가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으로 이번 선거를 치렀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세 분 말씀 감사드리고요.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4월 10일에 있을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주요 정책을 기독교적 시각으로 짚어봤습니다. 진보 보수를 넘어 국민이 바라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마음을 모으고 솔선수범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